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좀 지켜봐야 되는 곳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현재 상황, 국제적인 국제 정치학적인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그런 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미국 대선이 한 60일도 안 남았죠. 60일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지지율 차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미국에서는 전당대회 효과라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이제 각 정당들이 후보를 경선하는 가운데 워낙 경선이 치열했었고요. 또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 모든 공약들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는 한 달 전에 10%를 넘었지만 오늘 현재는 6%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요. 많이 좁혀졌네요. 네, 그래서 그 보수 성향의 여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도 한 6%포인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 같은 경우에도 현재 7%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도 그 클린턴 힐러리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9%포인트 정도까지 더 늘어났었는데 이것을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반 트럼프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CNN이라든지 ABC, MBC 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 격차가 지금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트럼프가 선전하는 여부에 따라서는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때문에 영국의 배팅 회사인 그 페어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26일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45%, 예전에 35%인 점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게 호불호가 정말 갈리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를 떠나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정책 그 공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바이든의 대선 공약은 더 나은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도시 지역의 치안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요한 내용은 지난 2016년도 클린턴 힐러리가 대선에서 패했던 게 아무래도 공장 근로자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제일 경제정책 공약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제조업이라든지 미국의 IT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관련해서 4년간 그 4천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해준 거에 대해서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앞으로 2배 정도 올리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이라든지 5G, AI,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관련된 투자에 무려 3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환경과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4년간 무려 2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500만 명의 근로자를 창출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친환경 그리고 그 사회 의료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또 환경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차세대 파워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에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웠는데요. 고용 확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 그리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한 10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감세와 관련된 2탄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세금을 감세해주는 메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라든지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100%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탈중국 정책만 가지고도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10개월 안에 10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주기 위해서 무려 환경이나 인프라, IT에 3조 달러를 투자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에너지라든지 금융, 자본재 섹터뿐만 아니라 건설 업종도 다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국영제주도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바이든은 좀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는 뭐 그 트럼프를 환영하고 바이든은 좀 불확실성 때문에 꺼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뉴스에서. 네, 아무래도 월가 쪽에서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좀 모호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가장 치명적인 그 약점은 나이 문제인데요. 네.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나이가 78살입니다. 미국 평균 그 사망자의 연령을 보면 77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인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치매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언어 전달력에서 이런 그 토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인지증 문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있는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바이든의 건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월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뭐 진짜 뉴스 보면은 뭐 바이든 후보 공격할 때 치매 걸렸다, 뭐 치매기가 있다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나이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한다든지, 또한 그 중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너뛰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사람의 눈을 본다든지, 상대방의 실수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대선과 관련된 토론을 온라인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후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의 그 공격하는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걸 잘합니다. 처음에는 졸린 그 바이든에다가 이제 차이나 그 바이든이라고 했고 이제 치매 바이든이라는 이야기로 프레임을 계속 씌우기 때문에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프레임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뇌라는 게 좌뇌는 이론적이지만 우뇌는 감성적인데 계속 우뇌를 자극시키는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정책 공약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또 토론의 기술을 보여준다든지 새로운 이슈를 꺼내줘야 되는데 확실히 지루하긴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의 어떤 빌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고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 사실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뭐 TV 토론에서 실제적으로 2시간 가까이 토론하는 가운데서 모든 게 밝혀지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이제 격차가 좀 많아서 트럼프가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좀 더 고조시킨다든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웃사이더로서 기성 정치에 도전했던 그 자체만 가지고도 신선한 이런 분위기를 띄워왔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현재 미국 안에서 보면은 코로나 환자가 오늘 현재 601만 명이 감염자가 생겼고요. 18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띄었다가 이제는 중국의 음모론인데 중국의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여론의 그 80%는 중국 책임론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대선이 다가올수록 중국 때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더 그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기업 제재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를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추이를 보면 5일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중국을 코너에 계속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연일
때리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서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업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그 V장 경기 회복을 당장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런 그 흐름이 계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건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미국 대선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의 그 나이 문제라든지 바이든의 친중국 성향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두들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인종차별 시위라든지 동상 철거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치안 안보를 위해서는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바이든이 획기적인 그 반전 카드가 없는 한은 대세의 그 흐름은 갑작스럽게 9월달 이후부터는 트럼프에게 쏠릴 가능성도 항상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 측면에서는 대선 때를 그 투표율을 보면은 그 투표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젊은 층이라든지 흑인 유권자, 히스패닉에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라든지 그 비가 오는지 여부가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에 좀 그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대선 가능성이 사실상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러스트벨트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문제인데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콘벨트 그리고 러스트벨트 중서부의 그 큰 주들이 결정적인 그 작용을 하는데 현재 미국 전역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중서부라든지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 깃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화당 측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해안가라든지 그리고 서부 지역 같은 몇 개 주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세인 점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죠.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문제, 그리고 또 실업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데 현재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점들과 관련해서 3분의 1이 영구 폐점이 됐고요. 미슐랭에 나오는 음식점 중에 절반이 지금 폐점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예, 근데 뉴욕에서 조금 벗어난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애완견 음식점이나 펫푸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한국식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식 포장마차점이 그 계속 유행으로 있고요. 또 철판구이, 뭐 스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명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테이크아웃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미국 안에서 먹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이 테크 산업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새로운 고용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좀 더 트럼프가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들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트럼프에게는 과연 이번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하고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 선거 때도 거의 힐러리 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는데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9%포인트 이상 앞서 있고요. 오차율이 미국 선거에서는 2.5%인데 이때 이제 숨어 있는 하위 유권자들의 표가 5% 전후를 전혀 계산을 못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잠깐 러스트벨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특히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서 이제 뭔가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그 1차 무역 협상에서 그 중국이 사가기로 한 그 농산물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과 관련해서는 지난 그 1월 달에 무역 합의를 했고요. 상반기 점검회의를 8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어떤 대화도 하기 싫다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자신이 이제 그동안에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해 보인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강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서 압박 카드로서 중국 대리가 상당히 좋은 점은 중국이 그동안에 약속해왔던 2년간 2천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1월과 7월 달 사이에서 보면은 수출은 마이너스 4.6% 오히려 감소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년차 중국이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을 약속했던 365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7%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압박 카드로 충분히 쓸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무역 협상을 파기시킬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스윙 스테이트인 콘벨트,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 자신이 중국을 때려서 얻어낸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자기가 폐기했으면 관세 전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수출길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압박 카드는 쓸 가능성이 있겠지만 무역 협상과 관련된 폐기 카드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 그 수백억 달러 그게 수입을 중국이 해줘야 그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그 어떤 표를 얻는데 유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 쇠고기뿐만 아니라 밀이라든지 콩, 밀가루 뭐 이런 그 곡물들과 관련된 수입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이제 그 무역 협상과 관련된 연기가 되면서 대규모 한 40% 더 늘려서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뭐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그 360억 달러 이상 올해 수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근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엄포용, 그냥 정치적인 수사 이런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실제로 이것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요즘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현재 미중 간에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앞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당장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대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인데요.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에서 국가로 승인한다든지 또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뭐 군사 동맹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사람간의 그 전염을 중국 정부가 은폐했다는 구체적인 그 사실이라든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간 그 민사 소송을 보면은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판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공산당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그 민사 소송권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사람들의 비자 취소라든지 미국 내 자산 동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산당 그 지도부들이 미국 안에 감춰둔 그 자산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뺏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위험 수지로 다다르고 있는 군사적 행동 문제인데요. 현재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4발을 지금 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13일 날 남중국해 불법점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그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난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해상에 진출하는 원자력 잠수함에 기지가 있고요. 또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석유 해상 수송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틀어막는 군사적 훈련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홍콩 달러 패그제를 와해시키는 것도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HSBC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항생은행, 중국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그 통화를 발행하는 주요 은행들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은행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 간 그 통신협회죠. 스위프트 체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협박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콩에 들어가 있는 2조 달러에 달하는 다국적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국적 기업들의 자금이 빠져나올 것이고 이렇게 빠져나온다면은
중국의 위안화 시스템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정보전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그레이트 월을 좀 씌워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산당 지도부들의 그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중국이 인민들을 통제할 수 없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미중 간의 충돌은 10년, 20년, 30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도 어떠한 그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강대국이 이제 서로 그런 갈등과 그런 경쟁을 하면서 이제 줄서기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힘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중간에서 입장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편에서 서야지 국익을 지키고 우리의 그 발언권을 가져가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현재 결정적인 충돌이 일어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매모호한 입장 그리고 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그것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둘이 진짜 충돌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국가 그 경제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관하게 좀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빨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미국의 중국과의 갈등,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화해 제스처, 뭔가 극적인 어떤 타협이 일어나면서 실리를 취하는 게 유리한 것이냐 이게 아마 그 어떤 흐름을 결정짓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당장 미국인들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2명 중에 친인척 2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됐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의 그 감정이 대중국과 관련해서 80%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중국과 화해 무드로 갔다면 아무래도 대선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보다 더 강한 그 남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을 할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 기업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제재 조치 또 홍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제재 조치를 다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에는 중국과 미국 간에는 상당한 정치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주시장에도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정말 벌어지게 되면은 뭐 미국의 주가 시장을 포함한 경제 상황, 그다음에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은 뭐 더할 것도 없고요. 전부 요동치게 되지 않을까요? 변동성이 엄청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G2 국가가 세계 경제 성장의 그 기관말을 따져보면 40%가 넘거든요. 네. 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7% 정도 차지하고 홍콩을 통한까지 하면 30% 넘는데요. 이제 이 그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 중에 거의 60%는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가가치 무역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전쟁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절반 정도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생산을 하고 미국에 그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그 계속이 된다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여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 두 나라의 긴장 관계,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발언,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당분간 한 2, 3개월 아주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7월 23일 날이 연설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그 닉슨 대통령 기념 그 도서관에서
중국과 관련된 대결 자세를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선전포고를 했던 만큼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되는데요. 미소 냉전은 그야말로 그냥 냉전입니다. 서로 그 차가운 전쟁을 하는 거지만 현재 그 미중 간의 전쟁은 열전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그 이상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국방부 장관의 자문역을 했던 그 그레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은 75%로 볼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뭐 강경 대응책, 또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 요소, 그리고 또 총용사 간의 추가적인 폐쇄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패권 전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도 고개를 숙여서 나와야 되는데 아편 전쟁 이후에 자신의 굴력을 이번에 만회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체제가 미국과 사뭇 다르고 전혀 정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타협을 보거나 어느 정도 그 양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고심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